유리잔이 내 얼굴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소리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뒤따르는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고 오직 붉은 와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하얀 블라우스를 더럽히는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깼다. 이 쓸모없는 늙은이, 내가 와인을 더 달라고 했을 땐 군말 없이 따라야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며느리 이수진이 내 거실에서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관자놀이에서 피가 흐르는 상처만은 아니었다. 은퇴한 검사로서 나는 이 집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 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문제는 단 하나였다. 내가 나의 외아들의 아내를 상대로 그럴 용기가 있을까? 나는 항상 강한 여성으로 여겨졌다. 30년간 대검찰청에서 일하면서 가장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흉악범, 화이트칼라 부패범, 심지어 치밀한 사이코패스까지 상대했다. 그 누구도 나를 위협하지 못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며느리 이수진은 나의 약점이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은 7개월 전 아들 박지훈이 도움을 요청하며 전화했을 때 시작되었다. 엄마, 저희 아파트를 잃게 됐어요. 집주인이 월세를 너무 올려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다른 곳을 찾을 때까지 몇 주만 엄마 댁에 머물 수 있을까요? 보통의 어머니라면 누구나 그러하듯 나는 기꺼이 문을 열어주었다. 결국 혼자 사는 과부에게는 넓은 집이었고 나는 함께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했다. 첫 몇 주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지훈이는 유망한 건축 스튜디오에서 일했고 수진이는 디지털 마케팅 회사의 팀장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나의 일상은 거의 변함이 없었다. 주말에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훈이는 언제나 우리 둘 사이에 완벽한 중재자였고 유머로 어떤 마찰도 부드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면서 수진이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신호들이었다. 내가 무언가를 제안할 때 눈을 굴리는 방식, 나의 오래된 가구들로 가득 찬 할머니 집에 대한 비꼬는 듯한 언급, 그리고 내가 정신이 쇠약해진 노인이 아니라 정신이 멀쩡한 62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건방지게 말하는 깔보는 듯한 말투였다. 그리고 술 문제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저녁 식사에 와인 한 잔 정도였지만 곧 한 병 전체로 늘어났다. 나는 수진이가 지훈이가 직장에 있는 오후 동안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쓰레기통에는 점점 더 자주 빈병들이 나타났다. 운명의 금요일 밤, 나는 저녁 식사에 공을 들였다.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허브소스를 곁들인 연어 요리, 구운 감자,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채소를 준비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도자기 식기와 돌아가신 남편이 결혼 10주년에 선물해준 크리스털 잔을 식탁에 차렸다. 지훈이는 7시에 피곤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으며 도착했다. 와, 엄마, 오늘 정말 근사해요. 그는 샤워하러 올라가기 전에 내 이마에 키스했다. 수진이는 저녁 식사가 이미 차려진 8시가 되어서야 나타났다. 늦어서 죄송해요. 그녀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이미 약간 불안정했다. 그녀가 식탁에 다가오기 전부터 나는 술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괜찮다. 식기 전에 먹자. 나는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대답했다. 지훈이는 샤워를 마치고 내려와 더욱 편안해 보였다. 저녁 식사의 시작은 놀라울 정도로 쾌적했다. 아들은 직장에서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읽고 있는 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진이는 가끔씩 쏘아붙이는 듯한 말을 제외하고는 이상하리 많지 조용했다. 첫 번째 와인 한 병은 메인 요리가 나오기도 전에 동났다. 지훈이는 적당히 마셨지만 수진이는 이미 4번째 잔을 마시고 있었고 그때
그녀가 내 쪽으로 거친 몸짓을 했다. 와인 더 줘요. 그녀는 마치 내가 시중드는 사람이라도 되는 양빈 잔을 내밀었다. 수진아, 이쯤에서 그만 마시는 게 좋겠구나. 나는 접시에 시선을 고정한 채 차분하게 대답했다. 뒤따르는 침묵은 무거웠다. 지훈이는 포크를 입으로 가져가다 멈췄고 그의 눈은 그녀와 나 사이를 초조하게 오갔다. 뭐라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충분히 마셨다고 했다. 나는 이번에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반복했다. 여기는 내 집이고 나는 내 식탁에서 네가 그렇게 만취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그것은 불을 붙이는 것과 같았다. 수진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했다. 내 집이요? 그녀는 건조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비웃었다. 우리가 이놈의 낡은 박물관 같은 곳에 당신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해서 당신이 우리를 애 취급할 권리는 없어요. 수진아, 제발. 지훈이가 그녀의 팔에 손을 얹으며 개입했다. 그녀는 손을 뿌리쳤다. 아니, 지훈아, 나도 이젠 지긋지긋해. 당신 엄마는 우리가 침입자라도 되는 양, 이 소중한 마룻바닥을 밟을 가치도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쳐다봐. 그녀는 분노와 알코올로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향해 돌아섰다. 당신 문제가 뭔지 알아요? 당신은 더 이상 막강한 김현주 검사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그저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외롭고 늙은 은퇴자에 불과해요. 나는 수십 년간 긴장된 재판을 통해 배운 대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렇게 느낀다면 너희가 다른 살 곳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구나. 엄마. 지훈이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수진이는 눈에 미소가 닿지 않는 종류의 미소를 지었다. 하인들은 자기 상사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그녀는 다시 잔을 내밀었다. 당장 와인 더 줘요. 그녀가 내뱉은 말이 전부가 아니었다. 내가 반응할 틈도 없이 너무나 빠르게 수진이는 잔을 내 얼굴에 던졌다. 크리스털 잔은 나의 오른쪽 관자놀이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나는 충격의 날카로운 고통을 느꼈다. 그리고 피의 뜨거움이 얼굴 옆을 타고 흘러내려 붉은 와인과 섞였다. 지훈이가 비명을 질렀다. 수진이는 자신이 한 행동에 놀란 듯 하지만 뉘우침 없이 헐떡이며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나는 관자놀이에 손을 대고 피가 묻은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거실의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다. 30년간 범죄자들을 감옥에 보냈는데 이제 나는 내 식탁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지훈아, 나는 느끼지 못하는 평온함으로 말했다. 네 아내를 당장 방으로 데려가. 지훈이는 자기가 한 일에 여전히 멍해 보이는 수진이를 끌고 서둘러 올라갔다. 나는 그들의 발소리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욕실로 가서 거울 속의 상처를 살펴보았다. 깊지는 않았지만 머리 상처가 대개 그렇듯이 피가 꽤 많이 났다. 차가운 물로 상처를 닦아내면서 내 생각은 재판을 준비할 때처럼 체계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상처, 하얀 블라우스의 핏자국, 식당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들을 사진으로 찍었다. 나는 모든 조각을 주워 비닐봉지에 넣었다. 증거. 사법 시스템에서 30년은 증거가 전부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관자놀이에 얼음주머니를 얹고 내 서재에 앉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복수가 아니었다. 복수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다. 내가 필요한 것은 정의였다. 나는 내 아들과 내 집을 보호해야 했다. 새벽 6시, 상처가 푸르스름한 멍으로 변했을 때 나는 전화를 들었다. 경찰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폭행 사건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경찰관은 아침 8시에 도착했다. 해가 커튼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할 때 수진이와 지훈이는 지난밤의 폭발 후유증으로 지쳐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내가 문을 열어주자
관자놀이에 흰머리가 있는 중년의 경찰관이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주님, 최경희입니다. 폭행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나는 그를 안으로 안내하고 식당으로 데려갔다. 유리 파편들은 내가 밤새 준비한 작은 번호표가 붙은 채 한쪽 구석에 보존되어 있었다.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나는 위층의 두 사람을 깨우지 않으려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며느리가 제가 와인을 더 주는 것을 거부하자 이 잔을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너무 많이 마신 상태였습니다. 나는 휴대폰으로 사진, 관자놀이의 상처, 블라우스의 피를 보여주었다. 경찰관은 전문적이고 공정한 표정으로 모든 것을 기록했다. 가해자는 아직 집에 있습니까? 네. 제 아들과 함께 위층에서 자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겠습니까? 나는 지훈이를 생각하며 단 1초 동안 망설였지만 이수진이 잔을 던지던 순간의 그 표정을, 자신의 집에서 나를 폭행해도 무사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기억해냈다. 네, 경희님,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경찰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부엌 식탁에 앉았다. 가해자의 성명, 우리의 관계,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나는 배심원들에게 지시할 때 사용하던 것과 같은 어조로 정보를 제공했다. 명확하고 정확하며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우리가 막 끝냈을 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훈이가 잠에서 부은 눈으로 부엌문에 나타났고 혼란은 경찰관을 보자마자 공포로 변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수진이가 그의 뒤에 나타났다. 그녀도 혼란스러워했지만 나의 다친 관자놀이와 식탁에 앉아있는 경찰관을 보자마자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변했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녀는 잠에서 깬 듯 쉰 목소리로 물었다. 경찰관이 일어섰다. 이수진 씨, 저는 어젯밤 이 자택에서 발생한 폭행 신고를 조사하기 위해 왔습니다. 지훈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엄마, 수진이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녀가 나를 폭행했어. 지훈아, 내 얼굴에 잔을 던져서 나를 다치게 했단다. 나는 후회 없이 목소리를 단호하게 그건 사고였어요. 술에 취해서 그랬어요. 지훈이가 절망하며 항의했다. 술에 취한 것은 신체적 폭행에 대한 유효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박지훈 씨, 경찰관이 전문적이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수진이가 주먹을 꽉 쥔 채 앞으로 나섰다. 말도 안 돼요. 이건 우습잖아요. 그냥 가족 싸움이었어요.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가족 싸움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게다가 내 집에서 말입니다. 경찰관이 수진이를 향했다. 이수진 씨, 진술을 위해 저와 함께 경찰서로 동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뭐라고요? 그녀가 소리쳤다. 깨진 유리잔 때문에 저를 체포하겠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는 진술을 요청할 뿐입니다. 확인된 사실에 따라 폭행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울고 있었고 그녀와 나 사이를 오가며 간청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관자놀이의 상처와는 무관한 통증을 느꼈다. 지훈아, 우리는 몇 달 동안 가족끼리 해결하려고 노력했어. 어젯밤 수진이가 선을 넘었어. 경찰관은 수진이에게 적절하게 옷을 입고 동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지훈이가 진정하라고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며 쿵쿵거리며 계단을 올라갔다. 나는 몇 분 동안 경찰관과 단둘이 남았다. 그는 내가 잘 아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베테랑 경찰관들이 사건 뒤에 숨겨진 가족 역학을 이해하려고 할 때 짓는 종류의 시선이었다. 김현주님,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때로는 가족 문제가. 경희님, 나는 정중하게 말을 끊었다. 저는 30년간 검사로 일했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법적 결과가 무엇일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놀란 것 같더니
이내 새로운 존경심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는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지저분하게 머리를 묶은 채 계단을 내려왔다. 지훈이는 여전히 조용히 울면서 그녀를 따랐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는 내 옆을 지나가며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 한 것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경찰관이 그녀에게 협박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이는 그녀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그가 그녀를 호위하여 밖으로 나가는 동안 지훈이는 붉어진 눈으로 나를 돌아봤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녀는 내 아내예요. 나는 내 엄마란다.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리고 여기는 내 집이고 현관문이 닫히고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지훈이는 마치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몇 초 동안 나를 노려보더니 서둘러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갑작스러운 피로를 느꼈다. 멍이 욱신거렸지만 지훈이의 얼굴을 본 고통에 비하면 육체적 고통은 거의 안도감과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정의를 다루는 세월은 정의가 적용되는 순간에는 항상 공정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2시간 후 지훈이가 배낭을 메고 내려왔다. 그의 얼굴은 결연했지만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다. 경찰서에 가서 수진이를 찾아올 거예요. 어떻게 할지 결정할 때까지 윤서영네 집에서 지낼게요. 윤서영은 그들의 친구로 시내 중심가의 작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다. 그것이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지훈아. 나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을 시작한다. 너는 떠날 필요 없어. 여기도 내 집이야.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엄마가 내 아내를 상대로 경찰을 부르기로 결정한 순간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게 됐어요. 그녀가 나를 폭행했어. 지훈아. 내 식탁에서 취했고 참을성을 잃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실수를 저지르고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나는 목소리를 더 단호하게 하며 대답했다. 특히 그 실수가 물리적 폭력을 포함할 때는 말이다.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항상 이랬어요. 융통성 없는 검사, 모든 것보다 법이 우선이죠. 심지어 자기 아들보다도. 그 말은 관자놀이의 상처보다 더 아팠지만 나는 내색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훈아. 수진이는 폭력적이고 너는 그 관계에 갇혀 있단다. 내 결혼 생활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엄마는 항상 수진이를 싫어했잖아요. 항상 내가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죠.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를 존중하고 내 가족을 존중하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지훈이는 커피 테이블에서 차 열쇠를 집어들었다. 나는 내 아내를 찾으러 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 짐을 가지러 올게요. 문이 그의 뒤로 닫히자 나는 길고 지친 한숨을 내쉬었다. 집은 다시 조용했지만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었. 그것은 결과로 가득 찬 무거운 침묵이었다. 나는 나머지 하루를 의심과 확신 사이를 오가며 멍한 상태로 보냈다. 내가 옳은 일을 했을까? 아들을 영원히 잃은 것일까? 내가 읽으려 하고 먹고 정신을 분산시키려 노력하는 동안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밤에 전화가 울렸다. 지훈이었다. 윤서영네 집에 있어요. 수진이는 다음 주 신문에 출석하라는 소환장과 함께 풀려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거리가 느껴졌다. 내일 짐을 가지러 갈게요. 지훈아, 굳이 그럴 필요는. 이미 결정했어요, 엄마. 저는 제 아내 곁에 있기로 선택했어요. 그가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내 책상에 앉아 컴퓨터의 새 폴더를 열었다. 이수진 사건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 안에 나는 진행 과정의 각 단계, 내려진 각 결정, 수집된 각 증거를 기록할 문서를 만들었다. 30년 동안 나는 온갖 범죄자들을 상대로 사건을 구축했다. 이제 나는
독성적인 결혼 생활로부터 내 아들을 구하기 위한 사건을 구축하고 있었다. 비록 잠시 동안 그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말이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와 수진이가 짐을 가지러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했다. 배미랑과 나는 몇 년 동안 함께 일했다. 그녀는 사립탐정으로, 나는 검사로 일하며 복잡한 사건들을 통해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 현주야, 오랜만이야.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했어? 미란아, 네 도움이 필요해. 아주 민감한 문제야. 나는 폭행, 경찰 신고, 지훈이와의 단절 등 상황을 설명했다. 나는 수진이에 대해 더 알아야겠어. 그녀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나쁜 예감이 들어. 미란이는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자료를 보내줘. 내가 조용히 조사할게. 1시간 후, 나는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그들이 짐을 가지러 올 때 직접 마주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했다. 내 관찰 지점에서 나는 지훈이의 차가 도착하는 것을 보았다. 그와 수진이는 그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열쇠를 사용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의 2시간 동안 관찰했고 가끔 창문을 통해 그들 중 한 명이 상자를 들고 서둘러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그들이 나왔을 때 차는 눈에 띄게 짐이 실려 있었다. 지훈이는 차량에 타기 전 집을 마지막으로 쳐다보았다. 멀리서도 나는 그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진이는 반면 짜증이 난 듯했고 내가 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말하며 손짓을 했다. 20분을 더 기다린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부재는 거의 물리적이었다. 이전에는 물건들이 있던 빈 공간들, 대화가 있던 침묵들이었다. 그들이 사용하던 손님방은 부분적으로 비어 있었다. 물론 가구는 남겨두었지만 모든 개인 소지품은 사라져 있었다. 옷장에서 나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나의 금브로치 중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지훈이는 내가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였을까? 아니면 작은 복수행위였을까? 나는 전자를 믿기로 했다. 다음 며칠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지훈이는 전화하지 않았고 내 문자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공간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지만 소식 없는 메일은 작은 고문과 같았다. 수요일, 나는 미란이로부터 첫 번째 보고서를 받았다. 서재에 앉아 나는 걱정하며 이메일 첨부 파일을 열었다. 발견된 사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빴다. 수진이는 3개월 전에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그녀가 저녁 식사 때 주장했던 것처럼 단순히 상사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실업자였고 지훈이를 포함한 모두에게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수진이는 내 장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고 모두 한도 초과 상태였으며 총 부채는 거의 1억 2천만 원에 달했다. 더 나쁜 것은 그 카드 중 2장이 지훈이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공증된 위임장을 이용하거나 그의 정보로 몰래 개설했을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또한 정말로 놀라운 것을 보여주었다. 지난 2달 동안 지훈이의 퇴직연금 계좌에서 1천만 원에 달하는 3건의 큰 인출이 있었다. 이 인출을 하려면 수진이는 그의 비밀번호에 접근했거나 그의 서명을 위조해야 했을 것이다. 더 있었다. 수표 부도에 대한 상점들의 작은 불만들, 그들이 말하지 않았던 이전 아파트에서의 퇴거 통지,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수진이가 친구들과의 SNS 대화에서 늙은이가 곧 죽으면 집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었다. 늙은이. 나는 역겨움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히 폭발적인 성격이나 무례한 며느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체계적인 계획이었다. 수진이는 나의 죽음으로 건설될 미래를 계획하면서 나의 아들을 재정적으로 압박하고 있었다. 나는 전체 보고서를 인쇄하여 안전한 폴더에 보관했다.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
나는 지훈이에게 이 발견들을 직면시키기 전에 상황의 전체 범위를 이해해야 했다. 나는 미란이에게 다시 전화했다. 계속 조사해줘. 특히 퇴직연금 인출에 대해 수진이가 지훈이의 승인 없이 행동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으면 우리는 금융범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 내가 처리할게, 현주야. 그리고 조심해. 이 여자가 재정적으로 절박하고 너에게서 무언가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녀는 말을 끝낼 필요가 없었다. 형사 시스템에서 30년은 돈이 절망적인 행동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자물쇠를 교체했다. 필요한 예방책이었다. 다음 주에는 폭행 사건에 대한 예비 신문이 있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일했던 법원에 참석했고 이번에는 피해자로서였다. 다른 쪽에 앉는 것은 이상했다. 전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에게 인사하는 것을 보고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 것은 이상했다. 수진이는 변호사와 함께 도착했는데 그는 법대를 막 졸업한 듯 보이는 헐렁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다. 지훈이가 그녀와 함께 있지 않은 것이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아들이 아내를 지지하기 위해 그곳에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판사는 강지연, 내가 은퇴하기 전 마지막 몇 년 동안 피상적으로 알게 된 유능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즉시 나를 알아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절차는 짧고 간단했다. 검사는 경미한 상해 혐의를 제시했다. 수진이의 변호사는 스트레스와 알코올 소비로 인한 고립된 사건이며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판사님, 그는 말했다. 제 의뢰인은 전과가 없으며 발생한 일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봉사 같은 구금대체 조치를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내가 말할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수십 년 동안 이 법정에서 유지했던 자세로 일어섰다. 판사님, 저는 복수나 가혹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의, 그리고 주로 보호를 구합니다. 폭행은 저의 친절함으로 내가 재워준 사람에 의해 제 집, 제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징벌적 조치 외에도 피고인이 제 거주지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나는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다. 접근 금지 명령은 그녀가 나의 집, 그녀와 지훈이가 살고 있던 집, 그리고 그녀가 상속받기를 바랐던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판사는 잠시 숙고한 후 결정을 발표했다.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은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하고 분노 조절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결정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지 및 사람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90일간의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발부하며 이후 상황을 재평가할 것입니다. 수진이의 변호사는 가정 상황을 고려할 때 접근 금지 명령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의하려고 했지만 판사는 단호했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해서 덜 심각해지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나는 복도에 앉아있는 지훈이를 발견했다. 우리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지만 그는 재빨리 시선을 피하고 일어나 수진이를 만났다. 나는 다가가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내가 걱정스러운 일들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었다. 지훈이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신문 기록과 접근 금지 명령 사본을 이수진 사건 폴더에 추가했다. 파일은 문자 그대로 그리고 은유적으로 두꺼워지고 있었다.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지훈이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우리는 내 집과 그들이 머물고 있는 친구의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진 중립적인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나는 15분 일찍 도착하여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구석 테이블을 골랐다.
지훈이는 정각에 도착했다. 그는 더 말랐고 깊은 다크서클을 숨길 수 없었다. 그날의 더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이 높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이는 즉시 내면의 경보를 울렸다. 괜찮니? 그가 앉자마자 내가 물었다. 상황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는 메뉴를 잡으면서 내 시선을 피했다. 우리는 나를 위한 블랙커피, 그를 위한 우유를 넣은 커피를 주문했다. 웨이트리스가 떠나자 우리 둘 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접근 금지 명령이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윤서영네 집에서 거의 2주째예요. 소파 때문에 허리가 아프고 윤서영의 인내심도 바닥나고 있어요. 너는 방을 임대할 수 있단다. 나는 비난 없이 중립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며 제안했다. 지훈이는 씁쓸하게 웃었다. 무슨 돈으로요? 제 월급은 기본적인 청구서를 감당하기도 벅차요. 그리고 수진이는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머뭇거렸다. 그는 여전히 그녀가 직장을 찾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생각했다. 내가 발견한 모든 것을 가지고 그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은 그를 완전히 닫아버리게 만들 수 있었다. 지훈아, 만약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나는 너만을 도울 수 있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가 마침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너만을요? 내가 너를 걱정하고 네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뜻이야. 하지만 그 도움에는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그의 목소리가 긴장되었다. 내 은행 계좌, 모두 내 예금, 내 퇴직연금, 내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보았으면 해. 지훈이는 눈살을 찌푸렸다. 왜요? 나는 네가 내 실제 재정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훈이는 너무 세게 찻잔을 테이블에 놓아 커피가 약간 엎질러졌다. 이게 수진이를 나에게서 떼어놓으려는 시도라면 시도가 아니야. 나는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내가 발견한 사실에 근거한 요청이란다. 지훈아, 내 퇴직연금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이 언제니?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주저하는 빛이 그의 얼굴을 가로질렀다. 글쎄, 몇 달 전에 자동 입금으로 설정해뒀어요. 그리고 인출은? 최근에 인출을 승인한 적이 있니? 그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무슨 인출이요? 나는 가방을 열어 종이 한 장. 미란이가 얻은 그의 퇴직연금 명세서를 꺼냈다.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고 그에게 돌렸다. 이 문서는 지난 2달 동안의 3건의 큰 인출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지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잡았고 그것을 읽으면서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건 불가능해요. 저는 이걸 승인한 적이 없어요. 더 있어. 나는 부드럽게 말하며 가방에서 다른 문서들을 꺼냈다. 그가 분명히 하지 않은 값비싼 보석 구매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좌로의 이체를 포함하여 그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명세서들이었다. 지훈이는 서류들을 바라보았고 그의 호흡이 빨라졌다. 엄마가 이걸 어떻게 얻었어요? 사립탐정을 고용했어. 수진이가 나를 폭행한 후 나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 내 아내를 조사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분노로 한 옥타브 올라갔다. 나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 조사했어.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내가 걱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구나. 지훈아, 수진이는 3개월 전에 해고되었어. 내 이름으로 된 카드 2장을 포함해 4장의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 상태야. 그녀는 내 승인 없이 내 퇴직연금에서 1,000만 원을 인출했어. 그건 범죄란다. 지훈이는 눈을 감고 여러 번 심호흡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선에는 분노, 혼란, 두려움, 그리고 마침내 인식의 섬광이 섞여 있었다. 청구서요. 그녀는 항상 청구서를 내고 있다고 말했지만 항상 돈이 부족했어요. 저는 제 월급이 적어서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녀는 너를 털고 있는 거야, 아들아. 지훈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설명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직장을 잃은 후에 절망했겠죠. 아마도 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 돈을 갚으려고 계획했을 수도 있죠. 지훈아. 나는 내가 모을 수 있는 모든 부드러움으로 말했다. 네가 봐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 나는 마지막 문서. 수진이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의 스크린샷을 그에게 건넸다. 그 대화에서 그녀는 늙은이가 곧 죽으면 집을 상속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재정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늙은이를 몇 달 더 참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훈이는 그 메시지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읽었다. 마치 눈앞의 단어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나는 그의 얼굴에 무언가 부서지는 것을 보았다.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항상 엄마가 너무 전통적이어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를 차갑게 대하는 거라고. 지훈아, 나는 네가 누구를 사랑하기로 선택했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나는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신경 써. 그는 냅킨으로 눈물을 닦았다. 우리가 엄마 집으로 이사 왔을 때 그녀는 우리 집을 위한 돈을 모을 때까지만 일시적일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항상 무언가 일이 터졌어요. 예상치 못한 청구서, 비상사태. 그녀는 우리가 저축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저는 돈이 늘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지금은 목이 높은 옷을 입기에는 너무 더워. 지훈이는 창백해지더니 본능적으로 목을 올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너에게도 폭력을 썼니? 그의 눈은 다시 눈물로 가득 찼다. 그는 천천히 목을 내렸고 그의 목에는 노랗게 변해가고 있는 손가락 자국, 멍이 드러났다. 신문 후에 그랬어요. 그는 속삭였다.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화가 났어요. 제가 그녀를 위해 증언했어야 했는데 그녀 대신 엄마를 선택했다고 말했어요. 지훈이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엄마, 너무 두려워요. 그 순간 내가 느낀 분노는 수진이가 내게 잔을 던졌을 때 느꼈던 차가운 분노와는 달랐다. 그것은 원초적이고 보호적인 분노였지만 나는 그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놔둘 수 없었다. 지훈이에게는 더 이상의 감정적인 혼란이 아니라 명료함이 필요했다. 오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수진이가 집에 접근할 수 없어. 너는 거기서 안전할 거야. 내 짐은 나중에 사람을 보내서 가져올게. 중요한 건 너를 당장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야. 제가 떠났다는 것을 알면 그녀는 미쳐버릴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네가 떠나야 하는 거야, 지훈아. 이것은 전형적인 학대의 패턴이란다. 지훈이는 우리 앞에 흩어져 있는 문서들을 수진이의 재정적, 감정적, 배신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오랫동안 침묵하며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약간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집에 가요.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내가 차고에 주차했을 때에야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어떻게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학대는 처음부터 명백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드물단다. 나는 시동을 끄며 대답했다. 그것은 작은 거짓말, 점차 증가하는 작은 통제에서 시작돼. 네가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거미줄에 갇혀 있는 거지. 우리는 집으로 들어섰다. 항상 그의 집이었고 그가 자란 집이었다. 지훈이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주변을 둘러보았다. 내 방을 정리해 줄게. 나는 계단을 오르며 말했다. 지훈이의 방은 항상 그대로였다. 그가 대학에 갔을 때 보존했고 그와 수진이가 손님방으로 이사했을 때도 보존했다. 그것은 과거의 안식처였고 그가 다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나는 침대 시트를 갈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창문을 열고 침대 옆 탁자에 물병을 놓았다. 그가 환영받고 있으며 이곳이 그의 집임을 알려주는 작은 몸짓들이었다. 내가 내려왔을 때 지훈이는 부엌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14번 전화했어요. 제가 어디 있는지 묻는 메시지를 23개 보냈어요. 대답할 필요 없어. 대답해야 해요. 제가 대답하지 않으면 접근 금지 명령이 있든 없든 여기에 나타날 거예요. 지훈이는 짧은 메시지를 썼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안전합니다. 오늘은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몇 초 후 전화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수진이의 이름이 나타났다. 지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거절하고 전원을 껐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길을 잃은 듯 물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나는 그의 옆에 앉으며 대답했다. 먼저 내 재정을 보호해야 해. 내일 은행 비밀번호를 바꾸고 무단 거래에 대해 은행에 통지할 거야. 그 다음에는 변호사를 만나서 내 법적 선택권을 논의할 거야. 법적 선택권이요? 그는 단어를 음미하는 듯 반복했다. 이혼 말인가요? 다른 것들 외에도 말이다. 그녀가 한 일, 무단 인출. 내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는 금융범죄야. 지훈아, 네가 고소장을 제출할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녀가 계속하는 것을 막아야 해. 지훈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제가 학대를 알아볼 거라고 항상 믿었어요. 아무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학대가 지속되는 거야. 그것은 위장되고 정당화되며 피해자가 자신을 의심하게 만든단다. 그날 밤 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지훈이는 긴 샤워를 했다. 우리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했고 대부분 침묵 속에서였다. 하지만 그것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분노나 원한의 침묵이 아니라 성찰과 재연결의 침묵이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지훈이가 나를 안아주었다. 몇 주 만에 첫 포옹이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그가 속삭였다.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그를 조금 더 세게 안아주며 대답했다. 그날 밤 내 침대에 누워 나는 옆방에서 지훈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또한 이상한 안도감을 주었다. 그는 집에 있었고 안전했으며 그 울음은 치유의 일부였다. 다음 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은행에 갔다. 지훈이는 모든 카드를 해지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접근을 차단했다. 우리는 퇴직연금에서 무단 인출된 금액에 대한 이해 제기 절차를 시작했다. 매니저는 문서들을 보고 설명을 들은 후 지훈이에게 사기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그가 그 순간 대답할 수 있었던 전부였다. 오후에는 가족법과 가정폭력 사건 전문 변호사인 정 변호사와 만났다. 정 변호사는 온화한 눈빛과 확고한 존재감을 가진 중년 여성이었다. 우리가 필요로 했던 바로 그 유형의 사람이었다. 지훈 씨가 저에게 말한 것과 가져오신 문서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부적절한 부부 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위한 확고한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설명했다. 금융학대가 잘 문서화되어 있으며 신체적 학대 증거와 함께 현재의 임시 명령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훈이는 숨을 크게 쉬었다. 제가 그녀가 감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요? 저는 지훈 씨의 망설임을 이해합니다. 정 변호사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기소하는 것에 대해 상반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기에는 이혼과 재산 보호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지훈 씨가 준비가 되었을 때
내릴 수 있는 별도의 결정입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지훈이는 동시에 지치고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악몽에서 깨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말했다. 그건 과정이야. 내가 대답했다. 하룻밤 사이에 해결되지는 않을 거야. 알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걷고 있어요. 그날 밤 10시경 현관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우리를 방해했다. 맹렬한 두드림, 반복되는 초인종 소리. 지훈이와 나는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다가 서로를 쳐다봤다. 그녀예요. 지훈이가 목소리에 명백한 두려움을 담아 속삭였다. 그녀는 들어올 수 없어. 나는 휴대폰을 들고 그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그녀는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있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가 112 교환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두드림은 계속되었고 점점 더 강해졌다. 제 며느리가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강제로 제 집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순찰차를 보내주세요. 박지훈, 네가 안에 있는 거 알아. 당장 문 열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문을 뚫고 들어왔다. 지훈이는 소파에 웅크리고 떨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그녀는 들어올 수 없어. 경찰이 오고 있어. 수진이는 계속해서 소리쳤고 번갈아가며 협박하고 간청했다. 소음은 이웃들의 주의를 끌었다. 나는 주변 집들의 불이 켜지고 창문으로 얼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순찰차가 7분 후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는 여전히 현관에서 문을 발로 차고 있었다. 경찰은 그녀를 접근 금지 명령 위반 현행범으로 간주했다. 우리는 그녀가 순찰차에 태워지는 동안에도 집을 노려보며 지훈이의 이름을 외치는 것을 창문으로 지켜보았다. 이제 그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훈이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접근 금지 명령 위반으로 체포될 거야. 내가 대답했다. 그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 그날 밤 지훈이는 어렸을 때 악몽을 꾸면 그랬던 것처럼 내 방에서 잤다. 하지만 이번에는 악몽이 밖에 있었고 끌려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접근 금지 명령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수진이는 다음 날 예정된 구속영장 심사가 있을 때까지 구금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폭력 이력과 명백한 불안정성을 감안할 때 판사가 엄격한 임시 석방 조건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전자발찌와 지속적인 감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보에 감사하고 전화를 끊었고 안도감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지훈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지난밤의 사건들이 그를 완전히 지치게 했다. 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가 나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설명하는 메모를 남겼다. 나는 미란이와 새로운 발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약속이 있었다. 우리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그녀의 작은 사무실에서 만났다. 미란이는 나에게 인사할 때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현주야, 수진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했어. 네가 봐야 할 것들이야. 그녀는 폴더를 열고 문서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2개의 다른 도시에서 온 경찰 기록이 있었는데 둘 다 수진이가 가정폭력과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전에 이런 짓을 했었어. 미란이가 설명했다. 5년 전 광주에서 그리고 3년 전 부산에서 두 경우 모두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집으로 이사하고 재정을 조작하고 결국 폭력적으로 변했어. 나는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어떻게 되었어? 첫 번째 사건에서는 수진이가 변하겠다고 약속한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어. 두 번째 사건에서는 합의가 있었지. 피해자가 수진이를 자신의 삶에서 떼어내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불했어. 그녀는 연쇄포식자야. 나는 문서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지훈이는 가장 최근의 희생자였고 정확해.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미란이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는 듯 망설였다. 수진이가 최근에 생명보험과 상속에 대해, 특히 결혼을 통해 상속권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했다는 증거를 찾았어. 소름이 돋았다. 그 의미는 명확하고 무서웠다. 내 생각엔 그녀가 나는 말을 끝낼 수 없었다. 나는 그녀가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어. 미란이가 대답했다. 하지만 패턴이 걱정돼. 그녀는 지훈이의 재정 자원을 고갈시켰어. 그녀는 네가 가치 있는 집과 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상속 검색은 곧 죽을 늙은이에 대한 언급과 결합되어 불안정한 그림을 그리는 거야. 나는 무거운 문서 폴더와 가슴 속에 더 큰 걱정을 안고 미란이의 사무실을 나섰다. 식탁에서의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것이 훨씬 더 불길한 무언가로 변모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는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모습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있었고 여전히 연약했지만 결연했다. 어디 계셨어요? 그가 물을 끓이면서 물었다. 탐정하고 만났어. 나는 폴더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대답했다. 지훈아,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어. 그는 폴더를 보고 나를 보더니 스토브를 껐다. 더 나쁜 소식인가요? 중요한 정보야. 앉아봐. 나는 그에게 문서들을 보여주었고 수진이의 이전 관계에서의 행동 패턴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지훈이는 침묵 속에서 들었고 그의 얼굴은 충격, 고통, 분노, 그리고 마침내 결단이라는 일련의 감정들을 거쳐갔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게 아니었군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저는 단지 편리했을 뿐이네요. 너는 목표물이었단다. 나는 부드럽게 정정했다. 하지만 그것이 너라는 존재를 깎아내리지는 않아. 수진이 같은 포식자들은 선량하고 믿음직한 사람들을 식별하고 조종하는 데 능숙해. 지훈이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고 숨을 크게 쉬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와 경찰에게 이야기해야 해. 이 새로운 문서들은 이혼 절차와 잠재적인 형사 절차를 모두 강화시켜. 그리고 그녀의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이야. 가실 거예요? 응. 저는 출석할 필요 없죠?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새로운 결의를 담아 계속했다. 하지만 가고 싶어요. 그녀의 눈을 보고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지훈이의 목소리에 담긴 결의가 나를 놀라게 했다. 며칠 만에 그는 혼란스러운 피해자에서 결단력 있는 생존자로 변모했다. 그날 오후 지훈이와 나는 상세한 계획을 세웠다. 먼저 그는 우리가 수집한 모든 문서를 첨부하여 금융 및 신체적 학대를 주장하며 유책주의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서 우리는 무단 퇴직연금 사용 및 사기적인 신용카드 개설에 대한 정식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사, 정 변호사는 우리가 모든 문서가 흠잡을 데 없도록 보장하며 모든 과정을 동반했다. 우리는 그녀가 빠져나갈 여지가 없도록 확고한 사건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는 설명했다. 민사 및 형사 절차의 조합은 엄청난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구속영장 심사에 대비했다. 지훈이는 중요한 면접에 입을 법한 검은색 정장 바지와 흰색 셔츠를 선택했다. 나는 내가 아직 검사였을 때 입던 정장 중 하나를 선택했다. 법원에 내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미묘한 알림이었다. 우리가 정 변호사와 함께 도착했을 때 법정은 비교적 비어 있었다. 우리는 뒤쪽에 조용히 앉도록 안내받았다. 지훈이는 내 손을 꽉 잡았고 그날의 더위에도 그의 손가락은 차가웠다. 수진이가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들어왔을 때 지훈이는 숨을 크게 쉬었다. 그것은 침입밤 이후 그가 그녀를 처음 본 것이었다. 수진이는 방을 살폈고 그녀의 눈은 우리에게 고정되었다. 잠시 동안 그녀의 표정은 지훈이를 보고 부드러워졌지만 이내 우리가 손을 잡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무언가를 말했고
변호사는 우리 쪽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판사가 들어왔고 신문이 시작되었다. 검사는 사건을 제시했다. 접근 금지 명령의 명백한 위반, 최근 폭력 이력, 증인 협박 위험. 게다가 판사님, 검사는 덧붙였다. 우리는 피고인이 다른 관할 구역에서도 유사한 행위, 즉 광주와 부산에서 이전의 가정폭력 및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이력이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는 수진이에게 새로운 것이었다. 그녀는 눈에 띄게 충격을 받고 변호사에게 갑자기 돌아섰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빨리 자신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국선 변호인은 수진이가 지역사회와 유대관계가 있으며 실제 위험을 나타내지 않으며 석방되어 재판을 기다릴 수 있다고 주장하려 했다. 판사는 그의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움직이지 않는 표정으로 주장을 들었다. 위반의 심각성, 피고인의 이력,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백한 위험을 고려하여 피고인은 적절한 감독 계획이 제시되는 30일 이내의 재검토 가능성과 함께 재판 시까지 구금 상태를 유지하도록 결정합니다. 수진이는 항의하는 소리를 냈지만 변호사에 의해 재빨리 잠재워졌다. 경찰관들이 그녀를 데려가기 위해 다가왔을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훈이를 쳐다봤다.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적이다. 지훈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 마. 사랑해. 우리 이거 해결할 수 있잖아. 지훈이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몇 달 동안 자신을 배신하고 학대한 여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확고하게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수진이가 법정 밖으로 이끌려 나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 신문이 끝난 후 복도에서 지훈이는 마침내 내 손을 놓고 숨을 크게 쉬었다. 더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고백했다. 저런 모습으로 그녀를 보는 것이, 그녀가 애원하는 것을 듣는 것이. 하지만 저는 우리가 발견한 모든 것, 다른 사람들, 거짓말, 상속 검색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었어요. 너는 정말 강하단다. 나는 아들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며 말했다. 강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제가 이렇게 넘어졌다는 것이, 징후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바보 같아요. 너는 바보가 아니야. 너는 조작을 예술로 바꾼 사람에게 조종당했을 뿐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건축 자재 상점에 들러 페인트를 샀다. 지훈이는 자신의 방을 다시 칠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행위였다. 그는 부드러운 파란색, 거의 하늘색을 선택했는데 그가 묘사했듯이 폭풍이 지나간 후에 하늘색이었다. 다음 며칠은 거의 치료적인 일상으로 이어졌다. 낮에는 법적인 문제, 변호사와의 회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은행 방문, 형사 고소장 작성에 전념했다. 밤에는 지훈이의 방을 칠하고 가구를 재배치하고 그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의 공간을 개조하여 이제는 회복을 위한 피난처가 될 곳을 만들었다. 2주 후 우리는 은행이 퇴직연금 인출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받았다. 1,000만 원은 지훈이의 계좌로 돌아올 것이며 은행은 수진이에 대한 형사조사에 협조할 것이었다. 이게 시작이죠. 지훈이가 소식을 들었을 때 말했다. 한 걸음씩 말이죠. 정확하다. 나는 동의했다. 그날 오후 우리가 방 천장에 마지막 페인트 칠을 하고 있을 때 지훈이가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말을 했다. 제가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돈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심지어 폭력도 아니에요. 제 삶의 지난 인연이 가짜였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나는 사다리에서 내려와 플라스틱 방수포로 보호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네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것을 후회하는 것이 실제로 잃은 것을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단다. 지훈이도 사다리에서 내려와 내 옆에 앉았다. 그는 내 낡은 티셔츠를 파란색 페인트로 더럽히며 어깨에 기대었다.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고마워요.
그가 중얼거렸다. 제가 엄마에게 화를 냈을 때조차도, 제가 잘못된 편을 선택했을 때조차도 그것이 엄마들이 하는 일이야.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우리는 아이들이 들을 준비가 될 때를 기다린단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재건하는 것을 돕기 위해 거기 있는 거지. 한 달이 지났다. 삶은 정상으로 혹은 새로운 정상으로 돌아왔다. 지훈이는 건축 스튜디오에서 다시 전임으로 일하고 있었다. 나는 아침 독서, 오후 정원 가꾸기, 가끔 친구들과 저녁 식사 같은 은퇴자로서의 일상을 재개했다. 수진이에 대한 형사 절차는 사법 시스템의 전형적인 모습처럼 느리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구금 상태를 유지했고 그녀의 이전 활동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을 때 두 번째 임시 석방 요청도 거부되었다. 지훈이는 일주일에 2번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무엇이 그를 학대에 취약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미래에 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어떤 밤에는 옆방에서 그가 우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 횟수는 점점 줄어들고 강도도 약해지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가 함께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것은 편안한 의식이 되었다. 전화가 울렸다. 정 변호사였다.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지훈이는 스피커폰으로 바꾸어놔도 들을 수 있게 했다. 어떤 종류의 합의인가요? 그녀는 감형을 대가로 금융범죄와 접근 금지 명령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다. 2년 징역형, 이어서 3년의 보호 관찰이 부과됩니다. 또한 그녀는 귀하의 재산이나 어머니의 미래 상속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혼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훈이는 나를 쳐다보며 조언을 구했다.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결정은 내 몫이야, 지훈아. 하지만 2년 징역형의 3년 보호 관찰은 상당한 형벌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이 한 일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지훈이가 정 변호사에게 물었다. 재판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로 볼 때 우리는 더 무거운 형, 아마도 4년 또는 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은 예측할 수 없으며 지훈 씨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다시 경험하며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지훈이는 숨을 크게 쉬었다.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정 변호사가 대답했다. 우리는 제안을 분석하기 위해 3일의 기간을 받았다. 전화를 끊은 후 지훈이는 조용히 샐러드용 채소를 썰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생각할 공간을 주기 위해 그의 침묵을 존중했다. 그녀가 5년 동안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나왔을 때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인연이 충분할지 모르겠어요. 감독된 보호관찰은 장난이 아니야. 내가 언급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출석해야 해. 너에게 접근할 수 없어. 분노 조절 프로그램과 알코올 의존 치료에 참여해야 해. 어떤 위반이라도 그녀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게 될 거야. 지훈이는 정보를 흡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혼이 더 빨라지겠죠. 훨씬 더 빠르고 너에게 감정적으로 덜 소모적일 거야. 그는 몇 분 더 침묵 속에서 토마토를 썰었다. 생각해 볼게요. 올바른 이유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싶어요. 이틀 후 지훈이는 정 변호사의 사무실에 나를 동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저는 합의를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앉자마자 그가 발표했다. 더 쉽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2년 징역형, 3년 보호관찰, 문제없는 이혼, 그리고 그녀의 잘못에 대한 법적 인정. 복수가 아닌 정의입니다. 정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훈 씨. 제가 즉시 검찰과 그녀의 변호사에게 통보하겠습니다. 그 후 절차는 놀랍도록 빨랐다. 일주일 후 우리는
수진이가 공식적으로 합의를 받아들이는 신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갔다. 한 달 전 구속영장 심사 이후 지훈이가 그녀를 처음 보는 것이었다. 수진이는 몇 주 만에 몇 년은 늙어 보였다. 죄수복은 그녀의 마른 몸에 헐렁했고 한때 완벽하게 염색되었던 머리는 이제 어두운 뿌리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가 법정에 들어서는 우리를 보았을 때 그녀의 눈은 불안정한 강도로 지훈이에게 고정되었다. 판사는 합의 조건을 자세히 검토한 후 피고인에게 말했다. 이수진 씨,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귀하는 금융사기, 폭행, 그리고 법원 명령 위반의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한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예, 판사님. 수진이는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거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귀하는 그 결과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 법원은 귀하의 유죄 인정을 받아들이고 귀하에게 2년 징역형, 이어서 3년의 감독된 보호관찰을 선고합니다. 보호관찰의 구체적인 조건에는 피해자와의 절대적인 접촉 금지, 의무적인 분노, 조절 프로그램 참여 및 알코올 의존 치료, 그리고 민사 합의에 규정된 금융 배상이 포함됩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리며 선고를 마쳤다. 경찰관들이 그녀를 데려가기 위해 다가왔을 때 수진이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해 돌아섰다. 지훈아. 그녀는 경비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소리쳤다. 정말 미안해.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았고 단지 몇 초 동안 그녀를 응시한 후 시선을 돌렸다. 그것은 그에게 필요한 결말이었다. 용서도 화해도 아닌 그 장이 끝나가고 있다는 조용한 인정이었다. 신문이 끝난 후 복도에서 지훈이는 마침내 내 손을 놓고 숨을 크게 쉬었다. 더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고백했다. 저런 모습으로 그녀를 보는 것이, 그녀가 사과하는 것을 듣는 것이. 하지만 저는 우리가 발견한 모든 것, 다른 사람들, 거짓말, 상속 검색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었어요. 너는 정말 강하단다. 나는 아들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며 말했다. 강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제가 이렇게 넘어졌다는 것이, 징후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순진했어요. 너는 순진하지 않았어. 너는 조작을 예술로 바꾼 사람에게 조종당했을 뿐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꽃집에 들렀다. 지훈이는 정원을 위한 몇몇 식물들을 사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상징적인 갱신의 행위였다. 그는 해바라기를 골랐는데 그가 관찰했듯이 항상 빛을 향하는 꽃이었다. 다음 몇 달은 재건의 일상으로 이어졌다. 지훈이는 치료를 계속했고 가정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지원 그룹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룹에서 유일한 남자였고 그것이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곧 그는 자신의 자리,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할 힘을 찾았다. 점점 더 내가 알던 지훈이 창의적이고 온화하며 꿈으로 가득 찬 지훈이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수진이와의 관계 동안 포기했던 취미인 여가 시간에 그림을 다시 그렸다. 그는 다시 미술 전시회에 참석했고 멀리했던 친구들과 다시 만났다. 수진이의 선고 후 4개월이 지났을 때 나는 정 변호사 사무실에서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김현주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수진이가 형량의 약간의 감형을 대가로 유사한 사기 계획에 다른 공범들에 대해 증언하는데 동의했습니다. 공범이요? 그녀가 혼자 행동한 것이 아니었나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를 통해 수진이가 금융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기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더 큰 개인 네트워크의 일부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기술, 위조 문서, 심지어 잠재적인 목표물까지 공유했습니다. 나는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지훈이는 고립된 포식자의 희생자가 아니라 조직적인 작전의 희생자였던 것이다. 이것이 지훈이에게 어떤 변화를 줍니까?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혼은 확정되었고 접근 금지 명령은 유효하며 금융 배상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수진의 정보가 이 네트워크를 해체하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일을 겪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다. 지훈이가 단순히 자신의 순진함 때문에 속은 것이 아니라 기만의 전문가들에 의해 면밀하게 계획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상한 위안을 주었다. 나는 그에게 당장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마침내 평화를 찾고 있었고 한 걸음씩 삶을 재건하고 있었다. 그 정보는 그가 더 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다. 와인잔 사건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나는 지역대학에서 열린 가정폭력에 대한 회의에 참석했다. 검찰의 초청으로 나는 검사로서 그리고 생존자의 어머니로서의 경험을 공유했다. 나는 우리가 무시하는 징후들, 그리고 학대가 교육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어떤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종종 가정폭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의 현실과 멀리 떨어진 일, 우리가 쉽게 인식하고 피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연설을 마무리했다. 진실은 그것이 우리의 식탁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위장하고, 걱정으로 위장하고, 조작의 층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현실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 잔이 깨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나는 청중석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고 놀랐다. 지훈이가 뒷줄에 있었고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온다고 말하지 않았. 엄마, 정말 대단했어요. 복도에서 만났을 때 그가 말했다. 네가 올 줄 몰랐어. 엄마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봐야 했어요. 엄마의 관점을 들어야 했어요. 그는 잠시 멈췄고 긴장했을 때 항상 하던 행동인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저도 엄마에게 할 말이 있어요. 저 심리학 공부하기로 결정했어요. 학대 피해자들, 특히 도움을 요청하거나 학대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남성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내 마음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지훈아, 정말 멋지구나. 엄마가 저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제가 구원받고 싶지 않았을 때조차도 저를 위해 싸우신 방식이요. 그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제가 엄마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엄마는 항상 법정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셨죠. 이제 저는 법정 밖에서 치유를 위해 싸우고 싶어요.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지훈이의 삶의 새로운 방향을 축하했다. 우리가 디저트를 맛보고 있을 때 그가 결국 올 것이라고 알았던 질문을 했다. 엄마, 수진이 소식은 들으셨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가 아는 것을 공유해야 할 때라고 결정했다. 수사에 협조하고 있어. 그녀는 더 큰 사기꾼 그룹의 일부였던 것 같아. 지훈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돼요. 저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특별히 어리석거나 순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요. 너는 결코 어리석지 않았단다, 지훈아. 너는 단지 사람들의 가장 좋은 면을 믿었던 착한 남자였을 뿐이야. 그리고 저는 계속 믿을 거예요. 그가 나를 놀라게 하며 말했다. 다만 이제는 경고 신호도 믿어요. 무언가 옳지 않다고 느껴질 때 제 직감을 믿어요. 그것이 지혜란다. 냉소가 아니라. 나는 테이블 위로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를 가장 많이 도왔던 것이 뭔지 아세요? 그가 내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날 밤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도 침착함과 위엄을 유지하신 엄마의 모습을 본 것이었어요. 다쳤어도 엄마는 힘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것이 저도 생존할 수 있고 저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나는 그의 말에 감동하여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우리 둘 다 살아남았고 더 강해졌다. 와인잔 사건 후 1년이 지났다.
우리의 삶은 새로운 리듬을 찾았다. 지훈이는 심리학 2학기에 재학 중이었고 경력에 대한 열정이 넘쳤으며 다른 학대 생존자들의 삶에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다. 나는 검사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경험을 사용하여 교육하고 인식을 높이는 가정폭력 행사의 정규연사가 되었다. 수진이는 형기를 복역하고 있었고 정 변호사를 통해 우리가 알기로는 당국에 계속 협조하고 있었다. 그녀의 정보는 사기 및 학대 계획에 연루된 7명을 추가로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거대한 정의 시스템 속의 작은 승리들이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우리가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지훈이가 신문을 가져와 내 앞에 놓았다. 읽어야 할 기사가 있어요. 그가 사회면의 기사를 가리키며 말했다. 제목은 남성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그룹 자체 본부 확보였다. 사진에는 지훈이가 다른 3명의 남성과 함께 작지만 아늑한 집 앞에서 모두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것에 대해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내가 놀라서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놀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시청과 사설재단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했어요. 심리지원, 법률 자문, 그리고 치료 그룹을 모두 무료로 제공할 거예요. 지훈아, 정말 놀랐구나. 내 목소리는 자부심으로 넘쳐났다. 제가 참석했던 지원그룹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사회가 피해자가 남자일 때 학대를 쉽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용히 고통받는 저와 같은 남성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잠시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아시겠지만 치료 초기에 저는 많은 수치심을 느꼈어요. 학대를 당했다는 것,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이 덜 남자답다고 느꼈죠. 학대는 성별이 없으며 누구든지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너는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 것을 돕고 있구나.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세요? 제가 미란이에게 금융경고 신호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초청했어요. 그녀는 한 달에 한 번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데 동의했어요. 미란이가 그걸 좋아할 거야. 나는 내 탐정 친구가 이 여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동맹이 되었는지 생각하며 대답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지훈이가 약간 주저하며 계속했다. 저는 엄마가 한 달에 한 번 자원봉사법률 자문가로 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 사법 시스템을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시는 거죠. 목이 메었다. 영광이지. 그날 오후 우리는 그룹의 새로운 본부를 방문했다. 그것은 개조된 오래된 집으로 아늑한 치료실, 작은 도서관, 그리고 공동 부엌이 있었다. 지훈이는 나를 다른 창립자들에게 소개했고 모두 학대 생존자들이었으며 모두 자신의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방들을 걸어다니며 개조 작업을 감상하는 동안 나는 이 모든 것의 아이러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1년 전 나는 관자놀이에 상처를 입고 내 식탁에서 피를 흘리며 아들을 영원히 잃을까봐 두려워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웠다. 피뿐만 아니라 생존과 재탄생이라는 공유된 경험으로 결속되어 있었다. 나의 상담실이 될 작은 방에는 김현주 박사, 법률 자문가라고 적힌 명판이 있는 단순한 책상이 있었다. 옆벽에는 빈 액자가 걸려 있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나요? 내가 액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지훈이가 대답했다. 엄마의 학위 증서를 넣으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만들고 싶은 분위기에는 너무 공식적인 것 같아요. 나는 잠시 숙고한 후 제안했다. 지난 여름 호수에서 찍은 우리 사진은 어때? 모든 일이 끝난 후 우리가 처음으로 떠난 여행이잖아. 지훈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완벽해요. 트라우마 후에도 삶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골동품 가게를 지나쳤다. 진열장에 있는 크리스털 와인잔 세트가 내 눈길을 끌었다.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그것들을 바라보기 위해 멈췄다.
원하시면 사도 돼요. 지훈이가 나의 관심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잘 모르겠구나. 내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저는 불안감 때문에 와인잔을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그가 고백했다. 하지만 지난주에 동료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떨지 않고 잔을 들 수 있었어요. 제 치료사가 말하듯이 작은 승리죠. 나는 그의 여정에 감탄하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작은 승리. 내가 반복했다. 그래, 그 세트를 가져가자.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우리는 와인 한 병을 열었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각을 마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1년의 치유, 1년의 재건, 그리고 우리 자신과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한 발견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새로운 크리스털 잔 속에서 와인은 저녁 식사 불빛 아래 빛났다. 지훈이가 자신의 잔을 들고 건배했다. 생존을 위하여, 그가 말했다. 치유를 위하여, 내가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한 깨진 잔을 위하여, 그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결론지었다. 크리스털 잔이 부드럽게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나는 끔찍했던 폭력의 순간이 어떻게 정의뿐만 아니라 치유와 목적까지 가져온 일련의 사건을 촉발했는지 생각했다. 깨진 잔은 단지 크리스털 이상을 산산조각 냈다. 그날 밤 그것은 수진이가 지훈이에게 가졌던 힘, 그들의 관계를 구축했던 거짓말, 그리고 학대가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는 환상을 파괴했다. 그 대신 우리는 파편들로부터 더 새롭고 더 강한 무언가를 구축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새롭게 연결된 유대. 그리고 우리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망으로 바꾸려는 공유된 목적이었다. 오늘날 내가 오른쪽 관자놀이에 있는 작은 흉터, 그날 밤의 영구적인 알림을 볼 때 나는 더 이상 분노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나타낸 고통스러운 각성에 대해 이상한 감사를 느낀다. 그 깨진 잔은 수진이에 대한 진실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큰 정직함, 더 큰 명확성, 그리고 더 큰 연민으로 우리의 삶을 재건하도록 해방시켰다. 검사로서 나는 30년간 법정에서 정의를 추구했다. 이제 아들과 함께 나는 다른 종류의 정의를 찾았다. 그것은 치유, 변형, 그리고 우리 자신의 고통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능력에서 오는 정의였다.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지훈이가 여전히 수치심과 씨름하는 날도 있고, 내가 더 일찍 징후를 알아차릴 수 있었는지 여전히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날도 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삶들을 보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다는 것을 안다. 때로는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야만 우리가 그것을 더 강하고 더 진정성 있고 이전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재건할 수 있는 것 같다. 내 관자놀이에서 산산조각. 난 그 크리스털 잔처럼 우리 가족은 일시적으로 깨졌다. 하지만 우리가 그 파편들로부터 구축한 것, 이 새로운 유대, 이 새로운 목적은 어떤 온전한 잔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